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 핵심 관련자 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걸 보면 경찰의 혐의 입증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 씨가 공익제보자 A 씨에게 여러 차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각종 음식을 사도록 시키고 이른바 사모님 집으로 나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많은 국민이 생중계 보듯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정한 코로나 방역 대책 먼저 알아본 다음 정치권 상황과 주요 사건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8월 3주에 정점 구간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당분간 유행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BA.5 변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입니다. 정부가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서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기로 결국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고요.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국내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행업계 등을 중심으로 효용성이 낮다, 해당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쏟아졌었고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하루 평균 2만 명의 내국인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에 평균 1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는 하루 20억 원, 한 달 600억 원이라는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며 비용 낭비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요, 사실상 우리만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또 지적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입국 전 검사 조치를 하는 국가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인데요. 일본 역시 다음 달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라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들을 감안해서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해 왔고요. 오늘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이죠. 오늘 토요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여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들으신 대로 입국 후 하루 이내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요.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오미크론 우세 중인 이제 BA.5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이른바 개량 백신 언제 도입할지 궁금했는데 이 부분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동절기 예방접종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2가 백신을 4분기 중, 그러니까 오는 10월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개발한 2가 백신의 국내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데요. 발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2가 백신은 올해 4분기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 코변 백신도 9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개량 백신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성인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들으신 대로 국산 백신 1호인 스카이코비온 백신도 다음 달부터 접종이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스카이코비온 백신이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 항체값이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라며 성인 중 접종을 안 한 경우
해당 국산 백신 접종을 권해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도 궁금한데요. 정부는 재유행의 정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3,961명이고요. 이틀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루 전보다 11,000명 넘게 줄었고요. 일주일 전보다는 25%가량, 2주 전과 비교하면 42%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은요, 이번 코로나 재유행의 정점이 2주 전인 8월 셋째 주였다고 판단하고 정점을 통과해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등 피해 규모는 아직 줄지 않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 관련 소식 중에서 또 주목되는 거 바로 있습니다. 국제적 사모펀드인 론스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 사이의 국제 분쟁 소식인데요. 10년을 끌어왔는데 오늘 드디어 결론이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2003년 론스타 소송의 발단부터 간단히 짚어보면요. 당시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이후 휘청이던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는데요. 이 외환은행의 당시 자산 규모가 62조 원대였던 걸 감안할 때 헐값 매입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은행법에 따라서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또 인수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공은 사정당국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등이 관련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였고요. 2007년에는 홍콩 상하이은행과 매각 체결을 했으나 파기됐고 최종적으로 9년 후인 2012년 하나금융지주의 이를 되팔면서 인수금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방해 때문에 홍콩 상하이은행에 비싸게 팔 기회를 놓쳤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도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우리 정부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서면서 10년을 끌어온 끝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드디어 중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투자분쟁센터는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배상금 중 우리 돈으로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그동안 주장하고 또 요구했던 것의 이제 일부만 지금 받아들여진 건데요.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또 밝힌 게 있습니까? 네, 법무부는 일단 배상금이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금액 중 약 4.6%만 인용된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정이 10년 동안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라며 일부 인정된 부분도 있지만 론스타 청구액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직 국익에 맞게 이의 신청 같은 필요한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앞서 한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론스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나온 한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면 우리 세금 6조를 론스타에 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론적으로 지게 되면. 뭐 전부 패소가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네. 그럴 일이 그리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 없이 그냥 유감이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저도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까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네, 일각에서는 일부 패소 판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일단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판정문 내용을 신속히 분석해 오늘 오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론스타 소송은요 거의 10년을 끌어온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결론이 났을 뿐이지 과거 두 차례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맡아서 처리해오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중에서는 한 4.6%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금액이 수천억입니다.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넣어야 될 텐데 정부가 오후에 이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패널들께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6조 원대 소송인데 결론적으로 뭐 4.6% 정도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3.800억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 거고요. 국고가 손실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들의 혈세가 날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전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122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입장에서 다시 했을 때 좀 좋은 효과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좀 판단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원칙은 재발 방지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진보 정권 때 2003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론스타 외환은행에 인수했을 때 헐값으로 예를 들면 내가 큰 거 아니라는 논쟁이 있었고 또 보수 정부 때인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하나금융주주가 론스타나 외환은행 인수할 때 승인을 했던 당국인 금융위 같은 게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버젓이 따지고 보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전 그렇다면 이분들을 뭐 처벌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왜 이런 부실한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예를 들면 근거를 남겨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런 근거들이 남았을 때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어떤 경제 주체들 같은 경우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좀 국고를 최소화하는 원칙, 그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원칙들을 세워서 좀 오늘 오후에 국민들이 좀 믿을 만한 대책들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그 주가 조작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했던 그때 그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 장관도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 상당히 소회도 남다를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먼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있는 배상 금액 판결이 실질적으로 4.6%로 굉장히 적게 나온 배경에는 과거에 있었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인해서 그 문제를 밝혀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상계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있어 왔던 문제들도 상당히 있었고 또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과 과 이게 과거 정부들이 여러 정부에 얽혀서 지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한 평가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 9시 이 판정문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 작업에 아마 꽤 애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무효 신청을 하게 된다면 또 지리한 소송 공방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소송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도 또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감정이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일지를 아마 지금 법무부가 고심하고 있을 거라 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의 실력 있는 조치들이 이제 국민 앞에 한 번쯤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실 동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추석을 앞두고서 지금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요,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서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또 어제는 그에 앞서서 서울에 있는 한 가족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받아쓰기 10점 더 맞아봤다 이런 말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 신항을 찾아서 제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고요. 회의에 앞서 항만 물류 현장도 시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 가족센터를 방문했는데요. 공동 육아 나눔터와 대안교육시설인 움툼학교 등 가족 지원 현장을 참관하고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함께 그림 동화책을 보기도 했고요. 한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냐 이렇게 묻자 국민학교를 처음 입학해서는 아주 못했다면서 받아쓰기를 10점도 맞고 그랬다며 웃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 몇 살이지? 몇 살? 6살.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책 읽기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 좀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공룡 처음이야? 한번 읽어보자. 책 읽기를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래요? 네, 선택해보면 어떨까? 국민학교 처음 입학해가지고 아주 못했어요.
한글을 안 배우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뭐 무슨 받아쓰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뭐 100점 만점에 뭐 10점도 맞고.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또 우리 세계 인류의 그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취하 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가족 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고강도 인적 쇄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대대적인 조직 점검과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29일에는 비서관과 행정관급 인사를 포함해 하루 만에 14명이 대통령실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감찰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대통령실 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니 말 그대로 도살장에 와 있는 기분이라며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고 하고 있고요. 사직을 권고하는 전화가 주로 밤에 오기 때문에 한밤중에 휴대폰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물갈이 폭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로 정치권에서 온 비서관, 행정관들이 주 교체 대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각 부처에서 온 직업 공무원 출신들도 쇄신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 전문 관료들이 다수 포진한 수석실의 업무기술서 평가도 마무리 수순으로 알려지면서 앞서 비서관 4명이 교체된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에 이어 다른 수석실에서도 쇄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발 비켜서 있던 국가안보실도 쇄신 작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쇄신 대상에 예외는 없다고 공언한 만큼 쇄신의 칼날이 수석급 이상에도 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내용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추석 전에 새 비대위 구성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원 간 당규 개정안도 추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과 오후 약 4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총에서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리기로 재차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원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거리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원 96조 1항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만큼 당원 당규를 고쳐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비대위 구성 조건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원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 정국위를 소집해서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 먼저 전국의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상임 정국의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 의장을 설득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형수 당 대변인은 의총에서 총회를 모은 이후 서 의장의 입장 표명이 아직 없었다면서 서 의장을 찾아가 상임 정국의 소집을 부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목소리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소집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참아야 돼요.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글쎄요, 당원 당규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만약에 부의장님이 대신 하시게 되면 그거는 네? 무리한 절차인가요? 그렇다고 보죠.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건 오늘 오전까지의 서병수 의장의 입장이었고 그 후에 오늘 당원 의원총회에 총의를 모은 결과 이후에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법률자문위원회 또는 당 기조국에서 서병수 의장님을 뵙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상임정국위원회를 일단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요, 당초에 이제 서병수 의장이 끝내 상임 정국위를 소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부의장한테 소집 권한을 넘겨서라도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당 지도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은 당원 당규상 상임 정국위, 전국위 개최 요건이 갖춰지면
정국이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면서 서 의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서병수 의원은 오늘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전국이 소집 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서병수 의장이 소집 권한을 넘길 경우엔 부의장인 정동만, 윤두현 의원이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서병수 의장 변수는 어떻게든 해소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또 여전해 보입니다. 특히 중진들과 초재선 의원들의 입장이 뚜렷이 대조되는 게 또 눈길을 끕니다. 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있지만 그래도 어제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과 당원 당규 개정을 다시 추인하면서 2차 비대위 구성 속도는 붙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에서도 의원들 간의 이견은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눈길을 끈 부분은 초재선 의원들이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3, 4, 5선 중진들을 향해서 개인 의견을 자제하라며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물리적인 연령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횟수, 즉 선수를 중시하는 정치권 문화에서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요, 중진들은 이제 당의 현상 유지 쪽에, 초재선들은 개혁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당 줄에 반기를 드는 게 일반적이었죠. 과거 이른바 남원정, 즉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 같은 소장파가 보수정당의 개혁을 외치고 또 주도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런 정치 문화와도 확연히 다르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당의 새 비대위 구성 방침에 기자회견이나 SNS를 통해 공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요. 5선의 조경태, 서병수 의원, 4선의 윤상현 의원, 3선의 안철수, 유이동, 하태경 의원 같은 이 중진급 정치인들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간사인 노용호 의원과 이주환 의원 등은 초선 모임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다선 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개별적인 의견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지난 토요일 의총장에서 결의됐던 내용들의 진위가 많이 훼손됐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하면서 비대위 반대 의견을 밝힌 중진들을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자체 모임을 가진 뒤 성명서를 내고 중진 의원들을 향해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투선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의총만 마치고 초선 의원들도 또 모임을 가졌고요.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26일에 그 5시간의 경론 끝에 그 4가지 결론을 내렸죠.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의 입법 미비를 보완을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게 지난 7월 27일에 내려졌죠. 그럼 어제도 또 다시 이제 그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야기하시는 SNS상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개별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것은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래서 그런 초재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인 친윤 지도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중진들을 압박하는 초재선들의 행태. 정말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양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또 어떤 배경이 있을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 국민의힘 초재선들은 국정 지지율 폭락 등 당 위기 상황에서도 당 주류의 반기를 들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를 두고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초재선들이 공천에만 목을 매 윤핵관에게 줄을 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당 관계자는 과거 집권 100일의 여당이 이재경이었다면 초재선들이 먼저 쇄신을 부르짖었을 텐데 지금은 중진들보다 더 단합을 강조하는 안정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정치권 문화가 급변하다 보니 초재선의 모습도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지지하면서 그다음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여론, 지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재선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맞서서 비대위 발족을 갖다가 반대하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3, 4, 5선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과거와는 양상이 완전히 역전됐다.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진 의원의 모습을 보면 차기 전당대회 당권 주자라 불리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혼탁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피력하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한 가지 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유해동 의원 등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던 인사들 중심으로는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소장파 등이 있을 정도로 합리적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의 21대 초선 의원들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난 총선의 결과에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강북 지역 전원이 다 패배하고 오직 용산의 권영세 의원 지정 생존자 한 명만 남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참패를 거듭했는데요. 그 엄청난 참패 속에서 살아남은 초선 의원들이 안정적인 지역 혹은 이제 캐스팅 보터인 지역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혁적인 성향 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빠르게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조금 뒤로 물리고 안정적인 성향에서 오히려 다음번 총선에 대한 당에 의존하게 되는 성향들이 일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이 절대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나서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의기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또 국민의힘 지금 역대급이라고 불릴 정도의 자중질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것도 수습해 가기 위한 개혁과 통합의 리더십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지난 총선에서 서울하고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한 게 대단히 뼈아프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민심 때문에라도 아마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쇄신 혁신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에서 이거 갖다가 소위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지정을 했다가 문자 하나에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당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게 인용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의원총회에서 모여서 사법 판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보게 되면 여기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되게 많을 거고 비판 여론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비판 여론들이 의원총회나 의원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이건 되게 아픈 얘기죠. 당장 지금 상황에서 초재선들이나 아니면은 당의 핵심들이 지금 상황들을 건너뛰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총선의 패배가 뼈아프다면 거기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초재선 같은 경우도 뭐 중진들이 의원총회 내부에서 어떤 것들을 결말을 내지 않고 밖에 나와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국민들이 잘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와 관련해서 전 내부의 자정 능력들을 일정 부분 상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집권당이라는 의미에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네, 어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일부 중진들은 권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를 촉구했지만 관철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해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약 열흘간 일단 당 수습의 키를 쥐게 된 셈입니다. 관련해서 박형수 대변인 그리고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 목소리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권 대표님의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 비대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치에 대해서 표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문자 파동이었지 않습니까? 예. 문자 파동의 그 주 원인 제공자가 바로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네네.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젊은 정치인을 내몰아내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사구팽시키기 위해서 당헌까지 손질하는 이래가지고 과연 그 국민의힘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지 참으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물러나겠다는 표현도 아니고 거취를 표명하겠다. 자신이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퇴인지 그거는 뭐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퇴인지 아닌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수습 후사태 쪽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심하는데 윤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 원내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그 전날 27일 이뤄진 의총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당의 혼란 상황 수습을 위해 새 비대위원장 임명 후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전했고 윤 대통령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보도,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회동 사실 자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친윤 그룹이 다수인 재선 의원들도 의총 종료 이후 권 원내대표에게 일단 수습의 키를 맡기고 새 비대위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는데요. 이 지도부 공백과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엉켜서 난맥상이 지속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당내 친윤 그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윤핵관 파워를 넘지 못했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기자가 마지막에 해드린 이 여권 일각의 전원, 바로 이번에도 윤핵관 파워를 넘지 못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수습하고 나서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내용만으로 과연 만족하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 사태 해결될 거라고 보는 경우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다퉈서 나서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고요. 월요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공개 발언을 통해서 1등 공신인데 자리를 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1등 공신이라는 표현 자체를 썼던 것만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원내에서 갖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그만두고 났을 경우에 대혼란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더 일찍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부분 수습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만둔다. 그리고 조속히 원내대표 선출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 있어서도 과연 이 정도 상황까지 왔겠는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심이 거듭 언급되고 보도되는 상황만으로도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텐데 과연 지난 대통령 선거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윤심이 아니라면 그만두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전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추정으로 나오는 건데요. 법원 판결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최고위원 사퇴로 얘기하는데 이건 대부분 보도의 추정입니다만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같은 경우 대통령실 기류를 반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비대위 전환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또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의견 전달됐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도어스태핑에서도 대통령이 의원총회 이후에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다양한 측면들을 보게 되면 저는 충분히 당과 내용들을 교감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만나건 만나지 않았건 상관없이 소위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총회 결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다른 의지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지 사퇴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고민은 그런 겁니다. 이 정도 상황에도 만약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당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딱 부러지게 원내대표를 새로 뽑게 되면 그 순간으로 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그렇게 되면 계속 쟤네들 꼬일 거예요. 또 14일 날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서도 새 비대위가 이제 출범한다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는 가처분 신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국민의힘의 앞날을 예상하기가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 직무위원회 직무 등을 멈춰달라며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추석 이후인 내달 14일에 열리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도 활동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낸 이의 사건의 신문도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별도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에 대한 신문기일은 따로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영화 한산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원 개정안을 추인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요. 이 글에서 이 전 대표는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화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의 의미를 묻는 일본군의 질문에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답하는 장면을 인용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친 이준석 성향을 보였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했던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정 전 최고위원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월 초 이 전 대표를 만나 당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고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고 이에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곧바로 SNS를 통해 정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8월 초 상황 얘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 전 최고위원이 저에게 가처분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얘기했고 저는 정 전 최고위원에게 가처분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된 걸 교정하고 사퇴해도 사퇴하는 거지 이건 용납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물론 가처분 이후 저자들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향성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정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에 낭만 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전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배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던 모습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는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억울한 점은 없으십니까? 김혜경 씨하고 사적으로 여러 조언한 점 있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신경 한 말씀만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씨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셨어요? 네, 14시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의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은 결국에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네, 배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김혜경 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업무 추진비 2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이제 당 관련해서 3명하고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혜경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카드가 사용된 식당과 카페 1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23일에는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고요. 최근엔 법인카드 회계 처리 등을 담당했던 경기도 공무원 2명을 배임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해자인 배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구속을 피한 배 씨는 보신 대로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채 서둘러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반쯤 법원의 기각 결정을 전달받은 수원 남부경찰서의 현장 취재진들도 배 씨의 귀갓길을 포착하기 위해 상당히 분주했는데요. 오전 1시쯤 경찰들이 배 씨가 있는 유치장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경찰이 배 씨를 호위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었다는 건데요. 이걸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는 또 그런 시각도 있어요.
네, 통상 언론에 노출돼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는 변호사나 지인을 대동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택시 등을 이용해 홀로 귀가하는 편인데 배 씨는 달랐습니다. 배 씨는 본인의 진술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마친 후 오늘 오전 1시 20분쯤 유치장을 나섰는데 배 씨의 양옆은 관계자가 그 뒤로는 여러 명의 경찰들이 줄을 섰습니다. 자켓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배 씨는 들으신 대로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라갔고요. 배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간 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경찰이 붙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항의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서 그것이 이제 기각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귀가를 하는 상황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주변에 무슨 뭐 경찰의 호의를 받다거나 이런 일 별로 없었고요. 대개는 혼자 그냥 차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변호사하고 같이 걸어가서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보면은 배 씨가 주변에 경찰 그리고 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자들이 둘러싸여서 비교자가를 수월하게 집으로 향했다. 지금 이런 겁니다. 네, 현장에 있었던 경찰에 따르면요. 배 씨가 신변보호 등의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어떠한 사유로 배 씨의 주변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배 씨와 이제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혜경 씨의 혐의 입증에 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배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의 향후 수사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부분 또 궁금해집니다.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배 씨와 김혜경 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전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김혜경 씨의 공모나 지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고요. 배 씨가 유용했다고 보는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에게 전달된 음식값 등 직접 관련 있는 금액 18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경찰은 최근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 총무과 직원 2명을 추가 입건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지금 배 씨의 혐의들을 이제 모두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결국 배 씨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의 의미와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추가적인 수사 속도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배 씨가 구속되고 나면 그 이후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서 속도가 훨씬 붉게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일단 강제 수사가 불발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19년도인가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그 내용이 혐의 자체에 대한 소명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될 증거 인멸, 도주에 대한 우려 이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일단 구속영장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 과정 속에서 아직은 기소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김혜경 씨에 대상되는 그 많은 의혹들이 현실적인 기소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민적 의혹을 씻기 위한 사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명확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됐을 때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경찰이 제출한 내용 증거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충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배 씨와 김혜경 씨 이 두 사람 사이에 지시 여부 또는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는 불기소 송치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여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배 씨와 김혜경 씨의 관계를 갖다가 예를 들면 확증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도덕적 책임밖에 지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재판부를
설득시킬 만한, 법원을 설득시킬 만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증거 내용들을 가지고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소위 정치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가 볼 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에 입각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가 맞닥뜨리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요, 지금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했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포함한 20여 곳을 오늘 동시 압수수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찍부터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잠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판교 대장동 개발 이전인 2013년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자라고 지칭했던 유동규 씨, 그리고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등이 관련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공통 부모는 이 두 사업 모두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 그보다 앞서서도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겨눈 대상은 상당히 여러 명이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있지만 특히 대장동 사인방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모 회계사, 이렇게 네 사람을 이것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루자로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겨눠왔었습니다. 오늘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또 주목이 되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라는 건 결국은 이제 공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어떤 기밀이나 이런 내용들을 흘려줘서 업자들한테 흘려줘서 거기서 이익을 취하도록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흔히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저희가 처벌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이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서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련자들, 그다음에 거기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남시가 되겠죠. 성남시의 어떤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평론가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평론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죄 입증이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위례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가 상관없이 우리 헌법에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 또 하나는 아무리 그 위례 신도시 문제가 판박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은 저는 좀 과도한 예를 들면 일반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핵심은 저는 그거 같아요.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소위 그 고소 고발된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입증해낼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 이 건이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얘기해서 둘 다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분명히 들고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이전에 약속한 게 분명히 있죠. 국민들이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와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경도 여기에 맞게 좀 이번 한번 저번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기각과 같이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안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털기 수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이 마찬가지로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당연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관련자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떤 책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 하나도 아직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었죠.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의혹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지난 가을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민이 갖고 있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결국은 사정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2014년도 성남시장이 재선을 하게 되는데 재선 이후에 대장동에 대한 사건은 2015년도에 이뤄진 일이고요. 이 일은 재선이 되기 전인 초선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도에 이뤄진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줄줄이 구속돼 있는 인사들이 거의 하나같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내용으로 봐서 대장동 사건을 공모하고 꾸미기 위한 모의고사 성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상당히 받아왔던 게 이 미래 신도시에 관련된 이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과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이 그냥 검찰이 하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발부를 통해서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성남 시민 관련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정기간 빠르고 신속하고 또 정치적 중립적인 수사에 나서기 촉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 지도부를 꾸린 민주당이 연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는 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의 장신구들을 도마에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1호기에서 착용하고 있던 브로치,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착용한 목걸이, 그리고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착용한 팔찌. 이게 모두 외국 유명 보석업체 제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유명 제품들의 시장 가격은 목걸이가 6천만 원, 팔찌가 1,500만 원, 브로치가 2,600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고가의 명품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재산 신고 내역 가운데 이들 고가의 보석 장신구들이 누락됐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하셨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 보도는 봤습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 신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은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거. 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SNS에서 김 여사가 찾던 목걸이와 팔찌, 브로치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첫 재산 등록 신고에서 빠뜨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이 대통령실 해명을 요구한 거고요. 김 여사에 대한 공세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또 그 액세서리 비용, 그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저는 그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요, 재산 신고 대상자들은 이제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를 갖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들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뭔가 입장을 냈을 텐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전용기 의원 측은 운영위 회의가 끝나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장신구는 현지에서 빌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전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렸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을 했고요. 장신구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나머지 1점은 소상공인에게 사들인 것이라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더욱 문제가 되는 해명이라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빌린 건지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또 주장을 했고요. 김 여사가 장신구 2점을 빌렸다는 이 지인이 누군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화재 사건 소식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경찰이 2001년에 벌어졌던 대전 은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2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건데요. 수사 스토리가 말 그대로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2001년 대전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혐의 인정하시나요? 증거물에서 한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간 끈질기게 추적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완전 범죄는 없다. 이 말이 또 한 번 증명이 됐습니다.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바로 52살의 이승만 그리고 51살의 이정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어제 21년 만에 검거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의 한 고교 동창으로 지난 2001년 대전 국민은행에서 3억 원의 현금 가방을 훔치고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달아나서 강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승만은 대전에서, 이정학은 강원도 정선에서 체포돼 지난 27일 구속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해당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 정도가 크고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의 인권보다 앞선다고 판단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경찰의 브리핑 내용과 지난 27일 구속 당시 이정학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본 사건의 피해자로 21년 전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이 인정되어 피해자들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범죄 여부 인정하십니까? 네, 범행 인정하시는 겁니까? 20년 넘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사건의 전모도 또 드러나고 있죠. 우선 사건이 벌어졌던 2001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0시 고교 동창인 이승만과 이정학은 대전 대덕구 골목길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는 바로 전날 훔친 흰색 소나타였는데 이 범행 이후 곧바로 차를 버렸고요. 그리고 한 달 반 뒤인 2001년 12월 1일 수원에서 검은색 그랜저를 또다시 훔칩니다. 이때 훔친 차량으로 대전 국민은행에서 이제 범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전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사건이 벌어진 건 20일 뒤인 12일, 21일이었는데요. 오전 10시경 이승만과 이정학은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네, 경찰은 이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직업 없이 절도 등 범죄를 이어가던 이들이 범행에 잇따라 성공을 하면서 범행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자 투자 분쟁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2대 1로 여러 쟁점 중에서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의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입니다. 이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에 우리 정부의 승인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매각 금액 약 4억 3,300만 달러가 인하되었는데 이런 우리 정부의 승인심사 지연 행위가 공정, 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론스타가 같이 주장했던 HSBC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아까 말씀드렸던 3명 중에 2명이죠. 다수 의견은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 확정될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지서를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에 1명입니다. 이 소수 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2대1로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한편 중대판정부는 조세 등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론스타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긴 세월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주요 사건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에 중재가 제기돼서 2013년 5월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 전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서면 공방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면 공방 절차 완료 이후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번에 걸쳐서 미국의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 기일이 진행돼서 심리는 2016년 6월에 종결됐습니다. 그 후 중재판정부는 2020년 10월에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고 2022년 6월 29일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 이후 바로 오늘 오전 8월 31일 판정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는 2020년 11월경에 8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한 1,700억 정도 되네요. 협상안을 저희 정부에 제시한 바 있고 저희 정부는 그것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한 론스타 국잡 투자 분쟁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내용 듣고 왔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아까 초반에 프로그램 초반부에 전해드린 대로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중재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 한 2,800억 원 정도를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 그러니까 완전히 갚는 날까지죠.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까지 함께해서 갚으라 이렇게 명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쟁점에 대해서는 금융쟁점하고 그다음에 조세쟁점 부분이 있었는데 조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정부가 당시 론스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제법 위반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금 중재재판부가 3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2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한 명은요, 다른 한 명은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한 푼도 갚을 의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 관련한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사 책임 문제를 생각을 하면 한국 정부는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요, 지금 언론 기사들을 보면 그 지금 소수 의견으로 나왔던 그 외환은행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수사팀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 감독원장, 그다음에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다 그 수사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팀이 수사를 해서 당시의 론스타의 주가 조작 사건을 밝혀냈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상당 부분의
우리 정부에 갚아야 될 부분을 갖다 액수를 감액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확인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복경 금감원장,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 기조실장도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3명의 재판부 중에서 2명의 다수 의견. 사실 국민들께서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3명의 재판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보면 3명 중에 2명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1명의 소수 의견에 대한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 때문에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고 이게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판정문에 기록이 될 정도로 이 같은 일들을 이끌어냈던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또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팀에 있을 때 있었던 외환카드 주가 조작 그 수사를 명백하게 밝혀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졌던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보게 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게 되는 추가적인 이의 신청 등을 아마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의 실력으로 지금 정부가 다 일치 단결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을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온 건 사실이고 그런 성과 배경에는 지금 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시절의 철저한 수사 능력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던 측면들은 저희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부패 경제 범죄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을 저지한다거나 이런 거 하시지 말고 검찰이 잘할 수 있는 걸 잘하게 되면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좀 앞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국민은행, 대전 국민은행 은행 강도 살인 사건 관련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승만과 이정학은 날치기를 목표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은행을 오가는 현금 수송 차량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진술 중 범행이 계속되자 점점 간이 커졌다 이렇게 털어놓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정학의 진술에 따르면 훔친 3억 원은 이정학이 9천만 원, 이승만이 2억 1천만 원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정학은 자신이 챙긴 돈을 집에 뒀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이던 이들은 사건 이후 훔친 돈의 배분 문제로 이견을 보였고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지난 21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었던 이유는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또 궁금한 거죠. 21년 만에 드러난 이들의 범죄를 밝혀내는 데는 발전된 DNA 감식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목격자와 전과자 등 5,300여 명과 차량 9,200여 대, 통신 기록 18만여 건을 제조하며 대대적인 탐문사를 벌였지만 범행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으로 넘어갔는데 2015년 국가수가 극미량의 증거만으로도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2017년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 등 2점을 국가수에 재의뢰했고 여기서 남성 1명에 대한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자가 검출된 건데요. 여기에 해당 유전자가 2015년 한 불법 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국가수의 감정 결과까지 나오며 경찰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남아있던 마스크 그리고 손수건 또 불법 게임장에 버려진 담배꽁초 이게 결국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됐다는 건데요. DNA가 나온 뒤로도 이들을 검거하는데 5년이나 또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네, 경찰은 일단 범죄자 DNA 등록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요. 일치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이 차량 절도 등의 전과가 있었지만 DNA가 보관돼 있지 않았던 건데요. 이후 경찰은 확보된 DNA를 바탕으로 일단 담배꽁초가 나온 도박장을 출입했던 15,000명을 탐문하고 유력 용의자들의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5년에 걸쳐 이어왔습니다. 이런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지난 25일 DNA와 일치한 남성 이정학을 붙잡았고요. 이정학을 통해 공범 이승만도 체포한 겁니다. 경찰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DNA 과학수사의 눈부신 발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및 중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의 설치, 그리고 범인 검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형사의 끈질긴 집념, 이 3박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경찰의 끈질긴 집념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기사들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잡아주신 경찰관님들 감사드린다. 끝까지 추적하면 반드시 잡힌다. 이런 칭찬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남은 미제 사건들의 해결을 바라는 응원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경찰한테 아직도 밝혀야 할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당시 은행 직원에게 누가 총을 쐈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승만과 이정학 모두 살인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정학은 자신이 승용차를 훔쳐 운전을 했고 총기를 빼앗았지만 사건 당시 권총을 발사한 것은 이승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승만이 범행에 사용한 총을 바다에 버렸다고도 진술했는데요. 다만 구체적 장소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승만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경찰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중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승만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여죄 여부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들어온 정치 관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병수 의장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한 또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논의하게 될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버텨왔었죠. 결국 이제 사퇴를 함으로써 결국 비대위 구성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사퇴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